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가 있다. 산과 들의 풀과 집, 그것으로 만들어냈던 공예품들. 우리네 식문화인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졌던 볏짚 문화. 볏짚에는 소박하면서도 끈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자연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어우러졌던 우리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낸 조상들의 지혜와 솜씨가 담긴 것이 바로 집공예품이다. 농민의 삶과 애원이 담긴 볏짚에서 지혜와 과학까지 함께 만나본다. 우리나라는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 농경문화가 기반을 이뤄왔다. 농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집과 풀 공예품은 최근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용품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벼농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고 나온 볏짚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볏짚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안 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라면 상당히 그 조상들이 발견한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발명품이죠, 사실은. 서울에 위치한 지풀 생활사 박물관. 이곳에는 농민들의 손에서 탄생한 생활용품들이 수천 점 전시돼 있다. 곡식이나 채소를 담았던 둥구미부터 농기구, 신발, 가방까지 대부분의 물건을 볏짚으로 만들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물건들 중에는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다. 쓰임에 따라 만드는 사람마다의 개성과 솜씨에 따라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매번 다른 작품이 탄생했다. 전부가 아이디어예요. 농민들 스스로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걸 제작하는 농민들이 전부 예술가처럼 내가 보기에는 그거로 봤을 땐 예술가의 차원이었어요. 일단 사람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뭘 만들 때는 잘 만들고 싶고 튼튼하게 만들고 싶고 예쁘게 만들고 싶고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모두 발휘된 그 작품이에요. 볏짚 문화는 양반들의 것이 아니었다. 낱낱의 볏짚은 약하지만 여러 개가 모여 꼬아지면 힘 있는 끈이 되는 것처럼 볏짚 문화는 농민들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정성을 다하고 재주를 모아 온갖 물건들을 만들어냈던 농민들은 볏짚으로 무엇이든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율로 보면은 평민이 많지 양반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평민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죠. 대중문화가 우리의 문화듯이.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할 수 있고 도구를 만들 때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일상 생활용품에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아직도 볏짚으로 물건을 만드는 풍경이 아주 낯설지만은 않다. 다만 과거 볏짚 문화는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면 지금은 전시나 취미 혹은 소일거리를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전과 만드는 목적은 조금 달라졌지만 노인들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볏짚으로 만든 물건들이 탄생한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이웃 사람들이 만드는 거 보고서는 그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참 좋고 재미가 있단 말이야. 원래 시골 살 때부터 내가 이걸 좋아했어. 옛날에 마당에서 여름 같은 때 목을 펴놓고 막 모다 펴놓고 그때 멍석 만들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 배우셨어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서는 배웠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걸 다 이제 하지. 이것도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누구나 어디서나 만들 수 있었다. 솜씨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예쁘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박하게 만들어 자급자족했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 없이 만드는 사람 각자의 재주와 개성을 고스란히 담은 자유분방한 문화가 바로 진문화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별다른 기술을 배우지 않고도 진문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 만듭니다. 못 만드는 거 없이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도 다 이제 구상한 거는 다 만들어 왔고요. 조상들은 농사를 짓고 남겨진 집과 산과들에 널려있는 풀을 이용해 생활용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집과 풀은 사실 의식주 전반에 빠짐없이 사용되면서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 문화 전반을 뒤흔들었다. 볏짚을 활용한 건 한 3,000년 전부터 봐야 벼가 들어온 게 그거니까. 근데 3,000년 전부터 활용했던 그 집문화, 그게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전부 무시되고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을 정부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농민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귀중한 문화유산이란 말이에요. 농사와 함께 시작되었던 집문화. 농사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집이 언제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쓰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논농사의 보급과 더불어 곡식을 털고 난 짚으로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들게 되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역사서 후한서에는 마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았는데 여기서 집신을 신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삼국유사에서는 해상기가 있는 여인이 집자리를 준비해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조상들이 짚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했는지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된 거죠. 벼농사는 상대적으로 밭농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늦은 편인데 벼농사로 이제 볏짚이 생산되다 보니까 볏짚을 활용한 여러 도구들이 이때 등장하는 거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볏짚이 활용됐지만 볏짚은 또다시 농기구의 발달을 가져왔다. 손잡이와 같이 우리 몸에 닿는 부분은 볏짚으로 마감했다. 또 씨를 뿌릴 때는 다래끼를, 수확할 때는 망태를, 추수가 끝나고 낫을 보관할 때는 낫거리를, 곡식을 갈무리할 때는 둥구미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리고 곡식을 건조시키거나 보관할 때도 역시 짚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했다. 또 소를 부릴 때에도 볏짚은 필수였다. 물건을 고정시키는 것에도 볏짚으로 꼰 새끼줄이 쓰였다. 이처럼 볏짚과 새끼줄의 역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했다. 농산물을 보관하는 데는 섬, 가마니 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말리고 할 때는 멍석이라든가 거적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도 했죠. 숱하게 많은 생활용품과 농기구가
농민의 손을 거쳐 탄생하고 또 탄생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공예품들은 자신의 집안일이나 농산일에 쓰기 위해 직접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나 만드는 기술이 따로 없었다. 누구나가 장인이고 기술자였다. 각종 그 농사 도구라든가 생활 도구로 활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예술적인 경지까지 성화시키는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가에서 행해졌던 행사와 세시풍속을 노래한 가사. 농가 원령가를 보면 각 절기마다 짚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12월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짚을 이용하는 달이었다. 사실 짚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빌어야 하는 곳에 주술적인 의미로서 짚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조선 말기 중국과 조선의 물건에 대해 기록한 이마 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궁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볏짚을 꼬아 금줄을 달았다는 내용인데 사실 금줄은 궁중에서뿐 아니라 민가에서도 두루 볼 수 있었던 문화였다. 부정을 막는다는 뜻으로 문이나 기러기에 매달았고 간장을 새로 담갔을 때 고사를 지내거나 치성을 드릴 때에도 금줄을 둘렀다.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을 재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신앙적인 의미로 만들어 사용되었다. 개인의 그 운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길거리에 버리는 그런 풍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가 터주라든지 업갈 이런 것들도 모두 그 집으로 그 만들어서 어떤 신체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무수한 나달이 달린 벼. 볏짚은 그 자체가 다산의 풍요를 뜻하고 있다. 하나의 포기에 무수한 이삭을 맺고 그 이삭을 여물게 하며 또 이삭을 지탱하게 하는 힘.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짚은 곧 생명력 그리고 신성함을 의미했던 것이다. 아이가 출산하는 그 출산방에는 볏짚을 세워두거나 또 이 산모의 진자리라든지 이 삼신상 밑에 이 집을 깔아둔 이유도 이 벼의 어떤 생산성과 어떤 깨끗함을 나타난 그런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 원령과 정원령에서는 1년 농사가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농사 준비와 함께 짚이나 대나무로 세시 행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미리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시 풍속과 짚이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농악과 굿 등 세시 풍속 행사에 짚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농사에 흉풍을 점치거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버리는 줄다리기나 꽃싸움에 쓰는 줄도 짚으로 엮은 새끼가 바탕이 되었고 특히 이긴 쪽의 줄에는 영검한 기운이 있다고 믿어 떼어 팔기도 했다. (3월에는) 망태기와 둥구미가 필요하다. 씨를 뿌리고 장을 담그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씨앗을 담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뿌리기 위해 씨앗 망태가 필요했고 곡물이나 물건을 담아 나르는 가방 역할을 한 것이 망태기였다. 또 둥근 그릇 모양으로 엮은 것이 둥금이었다. 이렇게 종류도 모양도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나라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라는 것이 큰 몫을 한다. 짚에는 볏짚, 보릿짚, 밀짚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볏짚이 부드럽고 질겨서 물건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보릿집이나 밀집은 비비거나 꼬면 부서져서 새끼나 멍석처럼 만들 수는 없었다. 이거는 속에까지 꽉 차게 이제 겹겹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속이 텅 비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꼬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부러져서. 유럽은 이제 밀이 주식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쪽 동양권 이쪽은 특히 우리는 이제 벼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밀집 문화권, 이쪽은 볏집 문화권. 저희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예. 그래서 그쪽은 이걸 가지고 무슨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식품을 만들어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지붕을 한다, 뭐 무슨 이런 그 멍석을 엮는다 이런 거는 활용을 못했고요. 그런가 하면 집과 풀로 지붕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겨울 문턱부터 입춘이 되기 전까지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남은 볏집으로 이영을 엮기 시작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외암마을. 약 500년 전부터 불악이 형성되어 충청도 고유의 고택과 초가가 보존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전통 초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프로 지붕을 덮은 것은 물론이고 흙담집에서는 벽이나 담 아래쪽에 지프로 엮은 날개를 둘러쳐서 비바람을 가렸다. 9월이 되면 집단을 걷어올려 집가리를 해두는 시기다. 집가리는 알곡을 떨어낸 짚을 가려놓은 곳을 말하며 지방마다 그 모습이 독특하게 쌓여진다. 수확이 끝난 농촌은 이제 농한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연례 행사인 초가 이영 잇기가 시작된다. 초가집 면적은 전체가 한 1,700평가량 되는데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초가 이영을 새로 하고 있어요. 해마다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 무렵이면 마을마다 초가지붕 교체 작업인 이영 잇기가 품앗이 형태로 벌어졌다. 촘촘하게 엮은 이영은 부쩍 얇아진 초가지붕 위에 자리 잡는다. 이영을 어떻게 엮는지 방법이나 재료는 지방마다 달랐지만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돕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같았다. 마을에서 이제 초가 지붕하는 그 기능자들이 이제 자꾸 노하고 그래서 10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기능을 계속 전수시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볏집도 기계로 베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손으로 베어서 볏집을 길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초가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초가로 가득한 마을이나 민속촌에서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지붕 이영 교체 작업이 벌어진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작업은 헌지붕 털기. 1년 동안 비바람을 막아준 헌 초가 지붕을 걷어내고 썩은 곳을 파내면 빈 곳이 생기는데 그것을 볏집으로 촘촘하게 메운다. 그리고 나면 추수한 새 볏집을 한아름 엮어 올려 이영 잇기를 한다. 지붕에 따라 보릿집이나 갈대를 엮어서 쓰기도 하지만 특히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볏집이다. 세 번째로는 용마름 올리기다. 용마름은 이영이 맞닿는 마루를 덮는 것으로 초가를 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줄로 매는 고산 매기까지 하면 끝난다. 그런데 농민들의 상징이었던 초가집이 경회로 동쪽에도 있었다. 가뭄으로 어려웠던 백성을 항상 걱정했던 세종. 경복궁 내 화려한 연회장이었던 경회로 옆에 작고 소박한 초가집을 지었다. 기근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정사를 돌보고자 한 세종의 집무실이자 침소였다. 지금부터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리지 말라.
이것은 어떠한 편의도 누리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한 세종의 배려였다. 세종의 초가살이는 2년간 이어졌다. 조선 전기의 어이가 지은 요리책이자 농업책이었던 산가요로. 농촌에 필요한 기록이라는 뜻의 이 책에는 세계 최초의 온실이었던 동절양채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적당한 크기로 온실을 짓되 삼면을 쌓아 가리고 구두를 놓고 연기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 멍석을 활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온도를 이용하여 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수증기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현대의 온실에도 손색이 없는 세계 최초의 과학 영농에 볏짚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지붕에만 볏짚을 쓴 게 아니라 그 벽에도 흙에 반드시 그 볏짚을 섞어서 썰어서 넣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습기라든지 또 찬 기운, 냉기 이런 거를 얘 볏짚이 이렇게 머금었다가 이게 바로 들어오게 안 하고 그게 서서히 내뿜는다 이런 논리예요. 볏짚의 보온 효과는 실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적은 짚을 두툼하게 엮어서 만든 자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짚은 우리 전통 음식인 발효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장을 담그면 장이 잘 담궈지라는 뜻으로 금줄을 매달기도 했지만 볏짚으로 독을 소독하기도 했고 발효균이 잘 번식하게 하기 위해서도 짚을 이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볏짚은 음식을 보관하는 데에 두루 쓰일 수 있었다. 또 석빙고에도 볏짚은 큰 역할을 했다. 겨울에 얼음을 채취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사용하기 위한 얼음 창고와도 같았던 석빙고. 조선시대의 냉장고 역할을 했던 석빙고에도 볏짚이 단열재로 이용되었다. 얼음을 갖다가 이제 그 열을 차단, 외부로부터 오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볏짚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죠. 단열재로 이용된 볏짚은 외부와의 열 전달을 막아 얼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더운 공기는 위로 상승한다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집을 지을 때처럼 단열 처리를 했다. 얼음과 벽 천장 사이에 볏짚을 채워넣어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것. 볏짚의 사이사이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고 그걸 갖다 또 막는 어떤 그 볏짚이 있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중 유리창이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양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볏짚이 겹쳐지면 푹신해지는 점을 이용해서 볏짚으로 지게의 등패를 만든 것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농민들의 지혜였다.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얹어갖고 이게 치면은 등도 막 베기고 그렇거든. 그렇게 이제 푹신하면 등도 안 베기고 그러니까 볏짚으로 한 거지. 볏짚의 특성을 10분 살려 거의 대부분의 생활도구에 볏짚을 활용했던 것이다. 볏짚이 머금고 있는 공기층으로 인해 보온성은 물론 탄력, 인장성까지 좋아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볏짚. 이러한 볏짚의 활용은 누가 가르쳐서 익힌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늘 곁에 두고 만지면서 깨달은 조상들의 슬기였다. 이것은 볏짚이 각종 생활용품의 재료로 가장 널리 쓰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볏짚은 사람의 손을 거쳤을 때 더더욱 빛을 발하는 특별한 재료였다. 지푸라기 하나는 그렇게 힘이 없지만은 그걸 새끼를 꼰다든가 또 새끼를 또 밧줄로 만들면 그 상당히 탄력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볏짚의 탄력성을 이용한 것은 지난 11월. 마도선 발굴 당시에도 눈길을 끌었다. 대한 앞바다 마도 해역에서 백자가 발견되었는데 수많은 자기들이 볏짚과 함께 포개져 그릇끼리 부딪히고
깨지는 것을 방지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볏짚의 성능을 잘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 한 가닥만 있을 때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새끼를 꼬고 씨줄과 날줄로 만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진가를 발휘했다. 그 중에 하나가 볏짚을 통한 발효과학이다. 논에서 많이 서식하는 보초균이 매주를 띄울 때 묶는 볏짚을 통해 발효를 돕는 것이다. 집문화라는 거는 과학적으로나 뭘로 따져도 이제 따지기 이전에 우리 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이제 뚜렷한 그런 우리나라 기온을 가진 데서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생각으로도 우리가 거기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10월에는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다음 해에 사용할 집신이나 생활용구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등만 덮을 만하게 걸쳐 입는 포도씨였던 등걸이를 지프로 만들기도 했고, 재래식 우비인 도롱이를 만들어 입기도 했다. 층층이 치마 같은 모양의 도롱이는 비가 오면 빗물이 겉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 매우 과학적인 비옷이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늦게까지 좀 남아있었다는 거. 제가 조사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집신은 짚을 이용한 공예품 중 가장 정교한 것이다. 특히 많이 신었던 내날 집신은 새끼 네 줄로 날을 삼고 짚으로 씨를 감으며 삼았다. 집신에도 조상들은 온갖 정성을 들였다. 처음에는 내날 집신을 삼았다가 왕골, 부두를 섞어 삼았고, 나중에는 삼과 종이를 섞어 만든 6날의 미투리를 삼기도 했다. 집신의 종류도 다양하고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집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신의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함이 우리 이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풀문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집신일 것이다. 우리나라 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신. 지프로 만든 물건들은 수명이 짧았다. 집신도 마찬가지였다. 2, 3일, 어떤 것은 서너 달, 기껏 길어야 몇 년이면 수명이 다했다. 그럴 때면 또다시 금세 만들어 신을 수 있었던 대중적이고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신화적인 신발이 집신이었던 것이다. 조상님들의 손놀림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손놀림의 빠른 신속성, 그리고 기술성, 예술성이 가미되어서 실용성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의식주. 짚은 과거 우리의 의식주를 모두 지배했던 중요한 재료임에 틀림이 없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흔하고도 하찮은 것이었지만 또 가장 요긴하게 사용했던 지혜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짚인 것이다. 집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민족하고 동질성을 가진 그러한 의의를 둘 수 있고, 우리 5천년 역사에 뗄 수 없는 우리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주 문화를 책임졌던 지피지만 신소재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윤아 씨는 초고장 전수자가 되어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사실 양윤아 씨가 초고장 전수자가 된 것은 우연은 아니다. 아버지 양준규 옹은 유일한 무형문화재 초고장 기능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볏짚공예 기술은 이대로 전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예전에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러면은 여기다 곡식을 다 담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운반할 때도 여기다 담아서 운반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래서 보관을 하면은 이제 통풍이 잘 되니까 벌레도 잘 안 나고 이게 상하지가 않아요. 과거 볏짚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늘상 생활용구를 만들어냈던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장난감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다. 양윤아 씨는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여름 되면은 이게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보리대를 가지고 이제 그 맨 위에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여치집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여치를 여기다 잡아서 넣어놓으면 시원하니 이 안에서 여치가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서는 이게 어렵지 않고 만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승이란 문화나 풍속을 이어받아 계승하거나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과거의 기술을 물려주는 것에서 끝난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되 현대적인 추세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양윤아 씨의 결론이었다. 농기구와 생활용품에 머물렀던 옛날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물건부터 감상하는 전시품까지 볏짚의 변신은 끝이 없다. 그것은 물만 죽이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볏짚이라는 소재이기에 가능했다. 장식용으로 뭐 이렇게 저금통도 하고 연필통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지풀은 단지 물만 조심하면 돼요. 습기만 조심하면은 보관이 잘하면 100년 넘게 간대요. 또 이게 사람이 자꾸 만지면서 옛날에는 다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 손에 기름, 손때가 묻으면은 이게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노력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박물관에서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으로서의 집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볏짚이라는 자연 소재와 조상들의 지혜를 반영했지만 현대적인 미술 감각과 기법을 더해서 예술 창작 활동으로 해석한 집공예품. 과거의 집문화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라면 이곳에서 만난 작품들은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보다 극대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천 년 이어내려온 우리 문화의 특징과 정체성만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특별히 우리 정서에 맞는 그 선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아담하게 둥그스름하게 우리는 직각보다는 둥근 것이 많아요. 그리고 곡선이 좀 많고요. 외국에 다니면서 뭐 외국 사람들과 이제 작품 전시도 하고 이렇게 비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것은 우리 것 나름대로의 그 분명한 그 디자인 같은 게 차이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만드는 건 그렇게 돼요. 이런 식의 그 차별화가 돼 있더라고요. 마른 풀에 불과한 집.
하지만 짚을 자연이 준 최고의 재료이자 선물이라 여겼던 조상들의 지혜는 농민들의 투박한 손을 통해 가장 요긴한 물건들로 재탄생되었다.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또다시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편견 없이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후손 대대로도 물려가야 할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 기초 문화이지만 미래도 필요한 문화.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도 이거는 우리가 지혜예요. 자연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연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양한 쓰임을 선물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 짚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 여물이나 퇴비다. 이것은 농가 원령과 11월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양간의 여물과 짚을 넣어 만든 두엄을 자주 쳐야 한다는 내용인데, 완전히 성숙한 볏짚에는 셀룰로스, 리그닌, 펜토산, 조단백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의 겨울철 먹이가 되고, 외양간에 깔았던 볏짚은 두엄이 되어 훌륭한 거름이 된다. 자연의 선물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이 조상들의 삶이었다. 사실 짚으로 만든 물건은 금세 낡아서 못쓰게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물건이 낡거나 해지면 버리지 않고 또다시 땔감이나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땅에서 태어나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볏짚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화려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진 지금의 공장 물건들은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동물의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볏짚이 주죠. 그러니까 소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연료라든지 또 비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화학 비료를 안 쓰죠. 화학 비료가 없었고, 이제 그런 거가 완전히 리사이클,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볏짚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벼를 키워 쌀을 수확하고 볏짚으로는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다가 소 먹이를 주거나 두엄과 퇴비로 만들어 다시 땅속으로 보내는 과정.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볏짚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한 것은 조상들의 슬기와 삶의 지혜가 응축된 것이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속된 표현으로 버릴 게 없죠. 버릴 게 없이 뭐 고부가 가치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활용 방안이 더 확대되거나 집중화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렇게 농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가 기반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거죠. 현대는 기계화 산업화되면서 시멘트와 플라스틱 그리고 전기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볏짚으로 만들었던 물건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대신하게 되었고, 옷은 화학 섬유가, 집은 시멘트가, 퇴비와 두엄은 화학 비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화학 제품이 등장함으로써 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각종 화학 제품으로 만든 도구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가운데서도 이 집과 관련된 공예 이러한 것들이 급속히 단절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 뭐 지자체 이런 차원에서 계승 전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볏짚 예술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볏짚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다. 볏짚이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주민 스스로가 경험하고 낙후된 마을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화합과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 볏짚에 예술이 더해지면 생명력이 생기듯 낙후된 마을에 작품이 자리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불고 있다. 농촌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께 이제 좀 마을의 활기를 되찾아드리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직접 주민분들이 볏짚 공예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곡식을 건네주고 볼거리까지 제공해주는 소중한 자원 볏짚. 최근 볏짚 문화를 되살리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볏짚의 과학성에 대한 반추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충북 영동에 위치한 백화마을. 이것은 볏짚으로 지은 집들로 마을이 조성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볏짚으로 만들었지만 과거의 초가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집이다. 볏짚을 압축하여 벽돌처럼 만들고 그것을 쌓아 올려 집을 지은 것인데 이것을 스트로베일 건축이라 부른다. 스트로베일 건축은 13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건축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는 2005년부터 이 방법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볏짚을 쌓은 뒤 사이사이 황토가 들어가도록 발라줘서 결합시킨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열재를 천연 자재인 볏짚을 아예 통째로 넣어서 건강에도 좋고 단열도 잘 되면서 사람이 밤에 자는 동안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보습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현재 최고의 주택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호평을 하고 있죠. 스트로베일 건축의 장점이라고 하면 단열성과 통기성을 꼽는다. 볏짚과 황토라는 주 재료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따로 보온재를 쓰지 않아도 볏짚단 자체의 단열과 보온성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또 가습기보다 습도 조절이 뛰어난 반면 건축 비용은 저렴하다. 우선 집 자체가 이제 생태예요. 여기 자재가 이제 황토, 나무, 볏짚이란 말이죠. 저기 집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죠. 그리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전종은 우선 건강이죠. 건강이 표가 나는 게 이제 여기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하다고 그래요. 그뿐 아니다. 예전 조상들이 볏짚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곳에서 착안하여 볏짚 탄을 개발하기도 했다. 농가에서 재활용되고 남은 볏짚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끝에 볏짚과 우리 음식의 궁합을 떠올렸다. 보통 이제 우리가 9월이나 10월쯤에 볏짚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나면 그 수거된 볏짚은 그 잔류농약 성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그 볏짚, 그 주변에 있는 볏짚을 이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창고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 화력은 좋지만 그을음이 발생하고 연소가 지속되지 않는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 볏짚 탄으로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볏짚을 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볏짚과 여타의 재료들을 혼합하고 압축한 뒤 건조시킨다. 이 과정에서 수치나 번개탄 등의 기존 제품이 생산될 때 필요한 탄화 과정이 볏짚탄에는 필요치 않다. 탄화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생산 과정부터 친환경적이다. 볏짚은 중금속 함유량도 거의 없고 재배할 때 규정을 잘 지킨다면 잔류 농약도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볏짚을 자연 건조하는 시간이 길수록 잔류 농약의 농도가 점점 내려간다는 것도 연구 끝에 밝혀냈다. 다른 성형탄이나 목탄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농산 부산물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은 육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짚불에 그을려 저장하기도 하고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볏짚창을 입히기도 했다. 게다가 볏짚은 이뇨작용과 항균 효과가 뛰어나 효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 유기물 연료가 연소할 때 나오는 그을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 열 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볏짚이 연소할 때에도 유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했다. 볏짚탄으로 가공했지만 여전히 친환경적인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대표적인 한국의 음식 삼겹살 같은 걸 구워서 먹을 때 그러면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느냐. 결국 벤젠이나 톨루엔의 경우도 거의 검출이 되지 않은 걸로 결과 분석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용 탄으로서 볏짚은 활용도가 크게 지금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볏짚 문화는 가난하고 소외받던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다. 장인이 만들어 상류층이 보고 즐기는 장식적인 공예품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직접 썼던 실용적인 물건들이었다. 솜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가식 없는 우리 민족의 순수한 미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볏짚 문화이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전통 이런 것이 주는 그 감성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는 참 이 생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그런 거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그 살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저희가 찾아갈 생각입니다. 조금만 우리 그러니까 문화적인 편견 없이 이걸 좀 우리가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심성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도 계속 이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인지해 줬으면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개발과 발전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삶의 자세와 손끝에서 만들어가는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지혜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농경문화에서 시작해 우리 생활 전반을 차지했던 집문화. 그것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것과 같다. 의식주를 비롯한 겉모습뿐 아니라 신앙과 정신, 사상까지 되살리는 일이다.